안녕하세요. 리더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리더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큐레이터 서지영입니다. 오늘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 상임간사인 정준모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미술관에서 학예연구실장으로 한 10여 년 일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상임간사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국미술품 감정평가원 그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마 국립근대미술관을 건립하는 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립근대미술관은 문화 선진국에 다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려요. 근대미술관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나 나라가 근대화되는 기점을 통해서 급속도로 민주화가 되고 공화정, 민주정이 되는 그런 이 정치적인 변화가 또 있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활도 매우 편안하고 기계화되고 뭔가 좀 공업화되고 산업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근대라는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모든 국가들이 자기 시대의 근대, 자기 나라의 근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근대가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 근대에 사실 뒤처졌던 나라들은 대개는 이제 18세기,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식민지로 전락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들의 근대를 통해서 적어도 근대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적어도 스스로가 뒤처지지 않았던 나라, 민족, 국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개는 다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를 건립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투표로 권력을 뽑는 왕정이 끝나고 그런 시대로 바뀌면서는 이제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근대미술관을 건립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근대미술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는 바로 근대 시기에 우리도, 나도 뒤처지지 않고 근대의 발전 단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는 거죠. 그런 역사적 사실까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국립근대미술관은 왜 꼭 필요할까요? 우리가 가장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못한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소위 말해서 과거 청산이거든요. 일제강점기의 어떤 친일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너무 정치적인 입장으로만 그런 것들을 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문화적인 어떤 완충지대 없이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청산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가 분열, 소위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런 문제들까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서양의 다른 나라들, 근대 국가가 성립되고 나서 만들었던 그 미술관을 통해서 소위 문화적인, 예술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단죄하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대미술관이 애당초에는 일제시대 때 총독부 미술관이 있었고, 이 왕가에서 만들었던 제국박물관, 그 다음에 그게 이황실 박물관으로 바뀌었고, 1930년대에 덕수궁으로 옮겨가서 덕수궁 석조존하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쓰고 있는 덕수궁 서관, 그 덕수궁 서관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어진 근대적인 개념의 박물관, 미술관 건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만들어서 사실은 이황가 박물관이 하나가 있고, 네. 미술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총독부에서 만들었던
조선 총독부 미술관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 해방되고 나서 총독부 박물관을 계승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됐고 개편이 됐고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국립미술관이라는 걸로 총독부 미술관을 인수받아서 국립미술관으로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45년 이후에 해방 이후에 흔히 우리가 부르기를 경복궁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부 미술관, 그리고 이제 덕수궁에 있었기 때문에 덕수궁 미술관 이렇게 불렀지만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던 미술관은 국립미술관으로 총독부 미술관을 개편한 경복궁에 있던 그런 건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역사를 보면은 196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문공부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다 문교부 산하였거든요. 문교부 산하에 있다가 문화공보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미술관이 문화공보부로 넘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은 국립박물관이 이황가 박물관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총독부 미술관도 흡수를 해버리니까 그 자리에 새로 만든 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갖는 그런 그 사회적 의미, 정치적인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이해 없이 미술관 그러면 단순하게 전시하는 공간이라는 아주 1차원적인 그런 인식밖에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애당초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근대 미술관 없는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고, 사실은 해방되고 80년이 지나도록 근대 미술관이 없는 나라인 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고 광복 80주년에 적어도 근대 미술관을 새롭게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어떤 그 미완의 광복을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근대 미술관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는 좀 어떻게 결론이 좀 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프로그램은 2030 젊은이들에게 리더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프로그램, 리더에게 듣는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2030은 아니지만 하지만 역사 속에서 왜 근대 미술이 지어져야 되는지 역사적 사실과 당위성을 듣는 시간이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면 정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미술 비평가라던가 미술사가라던가 뭐 큐레이터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그 이유나 어떤 그런 것도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정부가 중심이 돼서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을 주도했던 소위 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경제 발전에 무척 애를 많이 썼었고 그런 성과가 있었죠. 아마 그 당시만 해도 1960년대, 70년대에 소위 국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을 때는 그래도 가장 사회에서 엘리트층이 그 공무원 사회였기 때문일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지만 한편으로는 민간의 역량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맞아요. 이 문화예술 쪽이 자꾸 뒤처지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날의 그 한국 문화, 특히 한국의 그 사람들이, 한국의 많은 그 문화예술인들, 그 K컬처라고 해서 많은 활동들을 보이고 있고, 뭐, 이런저런 아주 기쁘고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K컬처라는 건 저는 컬처가 아니라 아직은 K오락이다. K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가 좀 더 수준 높고 격조 있는 문화예술, 이쪽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K오락이 K컬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이상의 경제 성장을, 국민소득을 자랑하고 있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된 나라이기도 하고, 그럼 거기에 걸맞는 문화, 예술, 이게 있어야
격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민간에서 열심히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부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정책이라는 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아주 즐겨 찾고 또 가서 뿌듯하게 생각들 하시지만, 사실 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도 저희 민간에서 한 15년을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네.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네. 설립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또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비행기 한 대 안 뜨는 공항 만드는 거는 네. 금방금방 결정하는데 네. 이 미술관 만드는 것, 특히 국립근대미술관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미 1950년대에 이미 그 당시 신문 같은 걸 뒤져보면 그 당시에 이미 근대미술관 세워달라고 문화예술인들이 글을 쓰고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까지 왔는데도 안 만들어졌다라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시대착오적이고 네. 또 국가의 채모에 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국립근대미술관인데 네.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스스로 생각해보면 좀 낯뜨거운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국립근대미술관이 꼭 필요하고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꿈이라는 거는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뭔가 꾸고 행동했을 때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 당위성도 좀 이해가 되고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운동을 하면 그게 또 이루어지는 그 행동이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3년 전 만들어진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까지 해온 일도 조금 궁금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이제, 국립근대미술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외국의 유명한 박물관 학자나 이런 분들 모셔다가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요즘에 전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국립근대미술관이 만들어지면 작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작품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기증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모임에서 조금씩 뜻 있는 사람들끼리 이 작품들을 모아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대기의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 뭐 윤중식, 유영국, 뭐 장리석 이런 분들, 네. 그렇게 작고 작가부터 시작해서 박영선 뭐 이런 분들 작품들을 좀 모아왔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근대미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몇몇 중요한 작가만 알고 박수근, 이중섭 외에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그 외에도 많은 좋은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유학자 선비 출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군자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린 그림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독립자금을 모으거나 분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팔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림을 모으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성들의 그 일들이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여성 작가들, 네. 특히 이제 소위 우리는 기생하면은 뭔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성 지식인들이 사실은 기생이었거든요, 신분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렸던 그림들, 썼던 글씨들, 이런 것들도 지금 모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700-800점 모아서 앞으로 이제 국립근대미술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기증을 할 생각이고, 또 요즘에 와서는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오면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금 운동도 지금 네.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모금을 하려면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모금을 하려면은 10억 미만의 모금을 하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 승인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도 좀 모으고 해가지고 그림들을 꾸준히 사서
올 연말까지는 한 5천 점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엄청난 생각을 숫자인데요. 하거든요.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이 작품이 5천 점 넘은 게 불과 지금부터 한 10년? 네. 그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미술관이 소장품을 5천 점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되겠죠. 그러게요. 저도 최근에 선생님 인터뷰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박영선 작가 그 기사 소식을 봤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아. 네, 그래서 잘 읽어보았고 그 내용이 나와서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국립근대미술관은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일반인이 동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반인들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금을 하게 되면 모금에 참여하셔도 되고 네. 또 좋은 작품이 있으면 좋은 작품을 기증해 주셔도 좋고 또 본인이 그런 건 없지만 어디에 좋은 게 있다 하면 그런 걸 알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마음 꼭 네. 작품이나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네. 마음을 갖고 쭉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고 네. 또 그런 힘들이 모여서 네. 이제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으면 국립근대미술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연락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나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카페를 하나 만들 생각이고, 네. 뭐,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들끼리 해왔거든요. 이제 뜻 네. 맞는 사람들끼리 네. 아름아름 해서 네. 넓어졌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예술인 총연합회가 그 예총이라고 하는 네. 그 예총 차원에서도 이 일을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 한국미술협회라 그래서 네. 한국 화가들의 단체들 중에 가장 네. 인원수가 많은 미협에서 또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미술 작가들이 그 모여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미술인 네. 단체들이. 52개 단체 회원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술인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좀 더 확대하고 폭을 넓혀서 네. 일반인들하고도 같이 네. 일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에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죠. 경복궁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저도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그 모임을 위해 앞장서서 운동을 하신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도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관이 사실은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1996년에 학예실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네. 과천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는 분들이나 오셨던 분들이 무척 큰 맘 먹고 오시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 산골짜기에 들어와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소위 기무사가 경복궁 서울시내 한복판에 사대문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군부대가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을 이유가 없다. 저게 나간다면은 저 자리를 미술관으로 쓰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민 단체를 만들어서 사실은 그 당시 국가 공무원이 시민 단체 만들어서 시민 운동한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근데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서울관 만들 때는 그 당시에 조병화 선생님 시인 돌아가신 그다음에 미협 하셨던 이두식 선생님 그리고 유홍준 선생님 김홍남 선생님 그다음에 그 공간의 장세양 선생님 네. 이렇게 5분이 이제 중심이 되고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간사로 심부름 했었죠. 그리고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가가지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했고, 그래서 정말 다 될 듯 했다가 또 엎어졌다가 또 됐다 엎어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완공해서 개관을 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사들을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너무 즐기는 일, 네. 가는 일에는 되게 적극적이지만 이 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맞아요. 하는 거를 아는 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기회에 또 말씀드리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번에 국립근대미술관 만드는 일도 많은 분들이 네. 뜻을 모으면 정말 또
멋지고 신나고 행복한 그런 미술관이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만들어지고 나니까 서울관 그냥 즐겁게 방문하는데 근대와 현대가 이렇게 연결된 걸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 미술관도 지어지면 또 똑같이 저희에게 미술관이자 이제는 산책하는 코스가 하나 더 생기겠구나 하는 기쁨도 이렇게 상상되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제 퐁피두 센터가 서울에도 생기고 또 부산에도 또 생긴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들의 분관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는 어떤 뭐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이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보고도 싶어요. 저는 이제 뽕피두 분관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인 한화가 네. 63빌딩에 만든다는 거는 뭐 민간 기업이 하는 거니까 네. 누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고 또 좋은 일이죠. 네. 기업이 나름대로 사회공헌, 또 나름대로의 사회에 공헌하는 베푸는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서울에 뽕피두 분관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또 부산시가 뛰어들어가지고 뽕피두 분관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뽕피두 미술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통상 뽕피두 미술관 그러지만 그게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입니다. 프랑스 국립 근대미술관이에요. 다만 프랑스는 크게 세 덩어리로 있는데 루브르가 고대서부터 19세기까지를 책임을 지고 오르세가 소위 프랑스 혁명이 났던 해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를 다루거든요. 그리고 20세기 미술을 뽕피두가 다뤄요. 네. 근데 뽕피두 미술관은 국립 프랑스 미술관이기 때문에 프랑스 미술이 세계적으로 네.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관점에서 모은 작품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것들이 뭐 누구다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이니까 뭐 좋겠다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되게 그 미술관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키고 전시하고 교육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네. 우리 문화의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군 지금의 어떤 삶, 지금의 나라의 형편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린 예전부터 이렇게 이런 문화적인 요소나 예술적인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목적에서 모은 작품들을 네. 우리가 분관으로 가져다가 그것도 나라 돈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산시가 뽕피두 유치하는데 건물 짓는 것만 해도 한 1,300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300억어치 그림을 한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1억짜리 1,300점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와. 그런 컬렉션을 가진다면은 네.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들고도 남아요. 그러면 부산시는 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근대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부산 시립미술관이 모던기를 담당한다면 저쪽에 있는 부산 현대미술관은 컨템퍼라리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 컨템퍼라리 미술관에 예를 들자면 요즘 그림들을 1,300억어치 사서 넣어놓으면 20년, 30년, 5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21세기 초반에 21세기 1, 4분기에 21세기의 좋은 그림들은 다 모아져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될 거란 말이죠. 네. 차라리 돈을 그렇게 쓰면 훨씬 더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의미 있는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그 뽕피두 유치한다는 게 사실은 부산시의 경우는 너무 쉽게 미술관 하나 뚝딱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인데 미술관이라는 건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꾸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제 뚝 떨어지는 건 아닌데 너무 쉽게 그냥 하나 정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 미술품 감정연구센터 대표님으로 예. 알고 있고,
근래 들어가지고 유명 작가 위작들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국립근대미술관 만들기 위해서 작품을 모으고 수집하고 한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사실은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품 구입비가 1년에 뭐 처음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10억대였고, 나중에 30억, 40억, 지금 아마 1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구입비가 42억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김환기 그림 하나 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은 참 기부 기증이 많거든요. 외국 미술관들이 1년에 예를 들어서 600점을 모았다 그러면 580점은 기증받은 거고, 네. 나머지는 자기 이사들이 돈 모아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증, 우리나라는 기증이 없죠, 잘. 그래서 이제 기증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증에 따르면 사실은 기증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게 돼 있거든요. 기부에 따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감정연구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그 기증한 작품에 세금을 감해줄 만큼의 확실한 근거 있는 가격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감정센터를 만든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년 지나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이게 사법부에서도 저희들의 감정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뭐 증거로나 재판이나 이런 데서도 다 통용이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미술품 가격이 일반화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물납제도 도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뭐 감정연구센터 만들어서 나름대로 목표했던 것들은 이룬 게 아닌가. 특히 우리 그 가격 감정 시스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그 합의와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 생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물납제라든가 기부금 제도라든가 기부금에 따르는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림에 대해서 가짜, 진짜 이거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미술품의 진위 문제는 학문적인 분야거든요. 학술적인 분야고. 지금도 얼마 전에 고호 그림이 뭐 어디서 발견됐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얘기가 많았는데, 암스테르담의 고호 미술관에서는 그거는 고호 작품이 아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한편으로는 또 보면은 예전에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루벤스 그림이, 네. 루벤스의 딸을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이 기증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찜찜한 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이 그 그림을 팔았거든요. 네. 매우 싸게. 네. 근데 그걸 사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자료들을 모아서 학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진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그런 그 전문 기관도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얼마 전에 그 LA에 있는 라크마 미술관에 네. 한국 미술품들이 기증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위작인 것 같다라고 되게 말썽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신문에만 크게 다루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서만 크게 다루지 외국 신문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왜냐하면 미술품의 진위는 귀속의 문제라 그러거든요. 어느 작가 거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매우 학문적이고 학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논문이 나와서 네. 논증이 되지 않는 한은 진품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작품을 위작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작품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하찮게 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멸실되고 망실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확실하게 가짜가 아니면, 확실하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가짜가 아니면 일단은 작품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품이라고 보는 것이 기본 룰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살이는 또 그렇게 학자들과 올바른 논증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가장 위작이라고 금방 알 수 있는 거는 시가보다 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수근 그림이 10호짜리가 한 25억 간다 그러면 네. 그걸 5억에 팔겠다 급해서 이건 가짜인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통상적인 가격보다 엄청 싼 거는 사실은 가짜죠. 그래서 저는
그 가짜를 사는 사람들도 그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일확천금할 의도를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살려고 하는 의도가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농담처럼 하는데, 어쨌든 미술품의 그 진위 문제는 학술적인 부분이다. 학문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가십처럼 막 쉽게 와 몰려다니면서 할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미술계 관련된. 국내 미술시장 분석 리포터도 상하반기로 내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 들어서의 아트마켓은 어떤가요? 분위기가? 요즘의 아트마켓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좋죠. 미술 시장만 경기가 좋을 수는 없거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다른 시장들은 사람의 사는 직접적인 그 관련이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하고. 네. 근데 미술품은 사실은 그렇게 없다 그래서 절박한 건 아니에요. 굶어 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대개 보면은 미술 시장이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늦게 좋아지는 게 미술 시장이고,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나빠지는 게 미술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네.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것도 사람이 살아야 정서가 있고 감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금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국립근대미술관이 여지껏 안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당장 먹고 근대미술관이 없다고 불편할 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도 정서적으로 좀 누릴 때가 됐다. 세계 5, 6등의 국민소득을 가진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일 저녁 텔레비만 보고 있어서 되겠느냐. 저는 그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면 저녁에 텔레비 안 보고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라면은 진정한 선진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년에 오케스트라, 오페라, 네. 자기 돈 내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좋은 미술관, 좋은 공연단체, 좋은 연극, 이런 것들이 쭉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주머니는 좀 두둑해졌으니까, 나라 돈은 좀 형편이 펴졌으니까 개인들의 마음이 좀 넉넉해지는, 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한국 사회를 꿈꿔보고,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국립근대미술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기능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리더에게 듣는다 미술계 리더인 정준모 선생님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미술을 즐길 수 있다거나 미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론,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미술관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곳이거든요. 네. 특히 그 미술관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미술관에 가면 똑같은 그림을 보지만 옆에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은 곳을 보고 있지만 각각 그 그림을 보고 하는 생각은 다르거든요. 바로 그 다른 것들을, 똑같은 거를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인정하는 기관이 미술관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젊은 우리 사람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술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슨트가 얘기해 주는 거나 뭐 이게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내일은 저렇게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게 그림이거든요. 정답이 없는 게 사실 미술이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유스럽게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맞춰서 보는, 그래서 마치 뭘 막 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외울 필요 없거든요. 절대 이 미술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또 그 화가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고, 그 화가가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도 죽었는지 알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거의 모든 교육이라는 게
시험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답안지 써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데 미술은 모두 다 주관식이고 쓰는 대로 다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어떤 틀에 매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 일이 사람들한테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술관에 가서 편하게 네 멋대로 봐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